83세 김순자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텅 빈 집, 그리고 사라진 4,200만 원. 2024년 11월 15일 서울 강북구 다세대 주택. 현관문을 열자 낡은 슬리퍼 한 켤레, 부엌엔 식어버린 김치찌개, 냉장고엔 며칠치 반찬. 사람은 없었습니다. 딸이 서랍을 뒤지다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200만 원이 다 사라졌어? 잔액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1,000만 원 현금 인출, 800만 원 계좌 이체, 매달 200만 원씩 낯선 계좌로 자동 이체. 퇴직 후 1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할 리 없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금융 착취 범죄의 징후였습니다. 편의점 CCTV, 도로 교차로 영상, 은행 거래 기록. 경찰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금융기관에 긴급 협조 공문이 발송됐고 낯선 계좌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간절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한 사건에서 시작된 추적은 점점 더 큰 그림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단독 가구 1,000만 명. 그중 상당수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예금이자 일정한 현금 흐름은 있지만 그들을 지켜줄 보호망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방문 판매, 금융상품 강매. 노인을 노리는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김순자 씨 주변엔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투자 권유 전화, 방문 판매원. 그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B씨.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쳤고 말동무도 해주고 밥도 사줬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투엔 묘한 끈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행에 돈 묵혀두시면 손해만 봐요. 제가 안전하게 굴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점점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절한 이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김순자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함께 노인들이 사라진다. 그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김순자 씨는 평생을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예금은 합쳐 약 1억 2천만 원. 매달 국민연금 95만 원이 들어오고 생활비는 약 130만 원 정도. 크게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일인 노후 생활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아침엔 도라지차를 끓이며 신문을 읽고 오전엔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점심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저녁엔 교회나 문화센터에 참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정하고 규칙적인 하루였습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늘 단정했어요. 말도 조곤조곤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경로당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혼자 사셔도 밝으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셨어요. 퇴직 후 15년 동안 김순자 씨는 큰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빚 없이 살았습니다. 공과금은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통장엔 늘 일정한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했고 명절마다 모여 식사하며 안부를 나눴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뒤로 아주 작은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경로당 친구들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순자 할머니, 요즘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시장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계셨어요. 처음엔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약속을 잊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딸은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에 금융상품 무료 설명회 전단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기엔 낯선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정체 모를 계약서와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아, 그게 그냥 누가 설명해줘서 한번 들어본 거야.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속엔 어디선가 작은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 자주 보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도 가끔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도 마주쳤습니다. 50대 남성 B씨.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 중 한 명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할머니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가끔 과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할머니들은 고마워했습니다. B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정기적으로 연금이 들어오는 노인, 그리고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노인. 어느 날부터 B씨는 경로당에서 김순자 씨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을 가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때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언제부턴가 그는 늘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친절이었습니다.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균열이 곧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작은 친절 뒤에 숨겨진 계산. 그것이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B씨는 어느새 김순자 씨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마주치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짐을 들어줬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점점 습관처럼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건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행사장 맨 앞줄에 앉은 B씨는 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김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은행 이자도 별로고 제대로 굴려야 손해 안 봐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할머니의 금융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며칠 뒤 B씨는 우연을 가장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시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김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는 안전한 투자처가 있는데 매달 이자도 나와요. 할머니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B 씨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B 씨는 할머니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보다 낫다고, 요즘 다 이렇게 한다고, 위험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단호해졌고 동시에 친절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 그 말들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만 찾아오고 평소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B 씨는 할머니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B 씨는 김순자 씨에게 은행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요즘 노인분들 혼자 가기 어렵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은행 창구 앞 B 씨는 할머니 옆에 앉아 서류를 가리키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B 씨가 옆에서 도와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통장 정리, 잔액 조회, 자동이체 신청서. 처음엔 단순한 도우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통장에선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왜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때도 가족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명절에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동네에 친절한 사람이 하나 생겼어.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바로 침투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통장에서 200만 원이 자동이체된 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씨 본인조차 언젠가 신청했던 보험료인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낯선 계좌 번호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B 씨가 동행했던 은행에서 새로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B 씨는 그 후에도 꾸준히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투자처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게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곧 방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은 우연히 할머니 통장 내역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이체, 거래 상대는 모르는 이름.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2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게 그냥 투자한 거래. 투자? 누구한테? 그 B 씨라고 경로당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순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딸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좌를 확인한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요즘 피해 많이 나오는 수법이에요. 최근에도 신고 들어온 적 있습니다. 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번의 이체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총 600만 원. 계좌 추적과 CCTV 확인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던 B 씨의 번호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벨소리는 길게 울렸고 결국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은행 같이 가요.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맡겨보시는 게 어때요? 그의 말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좋은 사람이라 믿었던 존재가 어쩌면 할머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이미 돈은 빠져나갔고 B 씨의 연락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의 통장 잔액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체 계좌 추적, 주변 CCTV 확보, 통신 기록 조회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B 씨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B 씨는 동네에서 착한 아저씨로 통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짐을 들어주고 시장에서 과일을 나눠주던 사람.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는 과거 고령자 금융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인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딸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B 씨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얼굴. 경로당에서 할머니 옆에 자주 앉아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계좌 추적이 더 어려워집니다. 최대한 빨리 막아야 합니다. 한편 B 씨의 연락은 점점 더 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그의 말은 전보다 훨씬 공세적이었고 전화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진짜 기회일까? 딸은 모든 일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과 은행을 오가며 계좌 동결을 요청했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B 씨의 행적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사라졌고 B 씨의 흔적도 서서히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김순자 씨는 점점 외부와의 연락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잦은 질문, 경찰의 방문, B 씨의 집요한 전화,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벌기 위해 뛰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이용해 돈과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김순자 씨는 대체 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아침, 딸은 평소처럼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도 경로당도 할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로당 출석부엔 빈칸이 남아 있었고 우편함엔 전단지와 고지서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딸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그날 아침 그대로였습니다. 슬리퍼, 찻잔, 냄비, 식탁, 모든 게 멈춘 듯 고요했고 사람의 흔적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경찰은 즉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이웃 탐문, CCTV 분석, 통신 기록 조회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B 씨의 번호로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8시 17분. 단 1분 34초.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게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은행 들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날 오전 B 씨가 걸었던 마지막 전화. 짧고 평범했지만
이후로 할머니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수색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오가고 드론과 수색경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할머니가 집을 나서는 모습조차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딸은 집 거실에 앉아 식탁 위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끓였던 도라지차의 향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실종 사건을 단순 외출이 아닌 계획적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83세 노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째, 경찰은 수사를 단순 실종에서 고령자 대상 범죄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사본부가 꾸려졌고 형사팀이 본격적으로 투입됐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할머니가 집을 나서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출입문 센서, 엘리베이터 기록, 인근 상가 영상까지 모두 확인됐지만 그날 오전 8시 17분 이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B 씨의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고 위치 추적도 신고 직후부터 공백이 생겨 있었습니다. CCTV에도 통화 기록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금부터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봅니다. 경찰은 그의 신원과 과거 행적을 바탕으로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3세 여성, 흔적 없이 실종 고령자 금융사기 전과자와 연락 확인. 뉴스 자막이 거실 TV에 떴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 골목에 삼삼오오 몰려들며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딸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면담 자리, 수사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B 씨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전력이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딸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를 내가 더 일찍 챙겼어야 했는데. 속삭이듯 나온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역사회도 술렁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B 씨가 우리한테도 말을 걸었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며칠 전까지도 할머니랑 같이 다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시간은 이미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밤마다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부엌, 식탁 위 찻잔, 멈춰버린 시계, 모든 게 그날을 향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 B 씨의 과거 행적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사건의 진실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B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경찰 수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지방의 한 터미널. 그 뒤로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에 따르면 B 씨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금융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단서는 더 확보됐습니까?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보와 주변 협조가 필요합니다. 딸은 매일같이 경찰서를 드나들었습니다. 손에 쥔 건 낡은 찻잔 한 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그 찻잔은 딸에게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엄마 어디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사이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경로당과 주민센터에서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긴급히 실시됐고 지자체는 독거노인 대상 자동이체 점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현실 속 위험을 드러낸 계기가 됐습니다. 김순자 씨의 실종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일은 정말 남의 일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을 받으며 혼자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고요하고 단정하지만 그 고요함이 때로는 가장 큰 틈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주변 어르신은 안녕하신가요? 자동이체, 낯선 전화, 친절한 이웃, 작은 관심과 점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B 씨와 같은 사람을 보셨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유세 고지서 한 장에 반포 아파트까지 이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지옥이 시작된 날이었죠. 그날 기초연금이 끊겼다는 문자를 받았다. 새벽 공기보다 차가운 한 줄이었다. 최민호, 67세. 은퇴 5년 차. 서울 반포동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그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급 자격 박탈. 단 10글자였다. 하지만 그 무게는 20년 노후 준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두 번째 문자가 이어졌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다음 달부터 월 42만 원. 민호는 휴대폰을 쥔 채 숨이 막혔다. 통장 앱을 켰다. 잔액 83만 원.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다. 기초연금 32만 원이 끊기면 다음 달부터는 완전히 마이너스였다. 연금이 끊기고 보험료가 2배라니. 이게 노후냐?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저녁 반찬이 남아 있었다. 밥은 식었고 냉장고는 멍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은 그날로 끝났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우편물이 도착했다. 등기봉투 한 장. 종이의 질감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민호는 천천히 뜯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납부액 3,480만 원. 그는 숨이 멎었다. 작년엔 1,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배가 넘었다. 민호는 봉투를 천천히 접었다. 손이 떨렸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공시가격 때문이라는 뉴스를 본 적 있었다. 하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으니 현실이 달랐다. 민호는 계산기를 꺼냈다. 세금 3,480만 원. 건강보험료 월 42만 원이면 연 504만 원. 병원비 작년에만 200만 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쌓였다. 통장 잔액 83만 원에서 세금 3,480만 원까지 그 차이가 숨을 막았다. 눈앞의 숫자들이 현실보다 잔인했다. 거실 시계 초침이 또각거렸다. 창밖 반포대로에는 출근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움직였다.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데 자신만 정지된 사람 같았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노후는 사는 법이 아니라 버티는 법으로 바뀌고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 집 이제 버틸 수 있겠어요? 민호는 고지서를 바라봤다. 이 집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었는데 결국 우리를 삼키는구나.
그날 밤 그는 서랍을 열고 봉투를 넣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20년 전 아들 대학 입학식 사진, 10년 전 손녀 돌잔치 사진,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그 행복이 멀게만 느껴졌다. 민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반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누군가는 편히 잠들겠지. 누군가는 내일을 기다리겠지. 하지만 민호에게 내일은 공포였다. 내일 아침 통장 잔액이 0원이 될 걸 알면서도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다. 노후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어둠 속에서 그 말만이 울렸다. 길게 무겁게. 민호는 식탁 위에 계산기를 꺼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짧은 전자음이 울렸다. 딱, 딱, 딱. 3,480만 원의 재산세. 월 42만 원의 건강보험료. 병원비와 관리비, 그리고 식비. 숫자들이 나란히 쌓여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살아있는 동안 내야 하는 돈이 이렇게 많았던가. 작년에는 1,700만 원이었다. 올해는 3,480만 원. 공시가격이 69%에서 90%로 올랐다는 뉴스를 본 적 있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일이 될 줄은 몰랐다. 20억짜리 집인데 세금만으로 이렇게 무너질 줄은. 이러다 우리 둘 다 빚내서 세금 내겠네. 아내가 낮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공책에 숫자를 옮겼다. 퇴직금 8천만 원. 이미 절반이 사라졌다. 연금이 끊기면 매달 고정 지출만 180만 원이었다. 그동안 쌓인 예금은 5개월치 생활비가 끝이었다. 세금을 내고 나면 3달도 버티기 어려웠다. 민호는 펜을 멈췄다. 숫자가 점점 작아졌다. 5개월, 3개월, 2개월. 그리고 0.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더는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아무리 줄여도 답이 안 나와. 그냥 사는 게 마이너스야. 아내는 무표정하게 커피잔을 돌렸다. 그럼 팔아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 집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걸. 그 말이 맞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보안등이 깜빡였다. 그는 머릿속으로 다시 계산했다. 세금 3,480만 원, 중개비 1,300만 원, 외곽 전세 5억. 남는 돈은 10억이 채 안 됐다. 평생 모은 돈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됐다. 민호는 조용히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평생 벌어서 산 집인데 이제 이걸 포기하라고?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렸다. 달력에는 세금 납부 마감일이 빨간 펜으로 표시돼 있었다. 민호는 펜을 들어 날짜를 한 번 더 덧칠했다. 선이 굵어질수록 마음이 무너졌다. 고지서를 한 번 더 펼쳤다. 3,4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심판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었고 민호의 마음은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노을빛이 창문을 스치며 고지서 위 숫자를 붉게 물들였다. 마치 경고 같았다. 밤이 깊어갔다. 거실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계산기가 켜져 있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들리던 그 짧은 소리. 딱, 딱, 딱. 이젠 꿈속에서도 따라다닐 것 같았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숫자들이 보였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줄을 서듯 사라졌다. 3,480만, 42만, 180만. 결국 남은 건 0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지켜온 건 집이 아니라 오래된 자존심의 그림자였다. 다음 날 아침 TV 뉴스 자막이 흘러갔다. 시행령 조정으로 새 부담 달라질 수도. 민호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마음은 더 차가웠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법도 안 바꿨는데 세금이 2배라니.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뉴스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민호는 처음 듣는 말들이었다. 한 줄의 숫자가 바뀌면 세금이 오르고 비율 하나가 바뀌면 연금이 끊기는 세상.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 펼쳐둔 고지서가 아직 있었다. 종이 한 장의 숫자와 비율, 그리고 몇 개의 표.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클릭할 때마다 나오는 건 어려운 설명뿐이었다. 시세가 20억인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13억 8천. 거기에 비율을 곱해 다시 줄이고 또 더하고. 내가 모르는 계산 방식이 숨어 있었구나. 그가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구조였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민호는 그저 그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었다. 아내는 방에서 나와 뉴스 소리를 줄였다. 그만 보라는 표정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고지서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민호의 눈엔 숫자만 보였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는 35년 전을 떠올렸다. 대출받아 이 집을 샀을 때 세금 걱정은 없었다. 집값이 오르면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땐 몰랐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함께 오르고 연금도 끊기고 보험료도 오른다는 걸. 퇴직 직후만 해도 달랐다. 그땐 돈보다 시간이 많다고 믿었고 세금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세금이 인생의 시계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아들 대학 입학식 날을 떠올렸다. 손녀 돌잔치를 떠올렸다. 모두 이 집에서 웃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집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다. 민호는 고지서를 다시 펼쳤다. 어제보다 숫자가 더 크게 보였다. 아무 변화도 없는데 무게만 더해진 것 같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3,480만 원이라는 숫자를 천천히 따라갔다. 종이 위에 잉크가 그의 손끝에 묻을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반포대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교 가고 장 보러 갔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민호에게 이 하루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 있다는 것을.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건 단순한 고지서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인생의 선고장이었다. 한 줄의 수치가 한 가정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반찬들이 식어 있었다. 국그릇엔 기름이 굳고 밥공기는 반쯤 비어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민호는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막에는 또 다른 단어들이 떠올랐다. 세율 조정 검토, 공시가 반영률 인상. 그는 천천히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낮은 진동이 거실을 채웠다. 잠시의 정적. 냉장고 소리만 들렸다. 여보, 이젠 결정을 해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식탁 모서리를 긁었다. 손톱이 나무결을 따라 움직였다. 그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버티면 뭐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팔고 나갔대요. 민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길게 이어졌다. 그녀의 어깨가 처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호는 그걸 보지 않으려 애썼다. 이 집이 내 인생이야. 다 버텼던 곳이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아내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인생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말에 민호의 손이 멈췄다. 짧은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구멍이 막혔다. 숨이 답답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이 10번 돌았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었다. 반포대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됐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저 아래 누군가는 퇴근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저녁 약속에 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이곳에 서서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틀린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67세.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는 35년 전 대출받아 이 집을 샀을 때를 떠올렸다. 그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다. 아들을 키우고 가족을 지키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찰칵, 찰칵. 물소리가 들렸다. 설거지를 하는 소리.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통장 앱을 열었다. 잔액 83만 원. 변한 게 없었다. 아니, 매일 조금씩 줄고 있었다. 며칠 전엔 87만 원이었다. 어제는 85만 원. 오늘은 83만 원. 숫자가 하루하루 생명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거실 불이 꺼졌다. 둘 사이에 대화는 없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달력을 펼쳤다. 세금 납부 마감일까지 열흘.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를 보며 그는 생각했다. 열흘 안에 3,48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다. 예금을 깨도 모자랐다. 대출을 받아야 했다. 67세 무직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줄까? 민호는 손끝으로 달력의 날짜를 짚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가는데 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 집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아니라 갉아먹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시계 초침이 또각거릴 때마다 그의 마음속 벽에 금이 갔다. 아내의 숨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다. 규칙적이지 않았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불 꺼진 집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숫자들이 보였다. 3,480만 원, 83만 원, 10일. 그 숫자들이 천장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 숫자들은 잠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아래로 흰 봉투가 2장 밀려 들어왔다. 보험공단 전기요금. 민호는 신발을 신은 채 멈췄다. 봉투 끝이 바닥을 스쳤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봉투를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첫 번째 봉투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조정 안내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자마자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월 46만 원.
한 달 전엔 42만 원이었다. 이젠 아내의 이름까지 함께 적혀 있었다. 이젠 둘 다 합산이에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세금, 보험료, 관리비. 하나씩 늘어나는 고지서가 마치 파도처럼 그를 삼켰다. 숨을 쉴 틈이 없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아직 전기요금 청구서가 있었다. 금액은 18만 원. 작년 여름엔 9만 원이었는데 에어컨을 거의 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민호는 계산기를 눌렀다. 보험료 46만, 전기 18만, 관리비 32만, 통신비 12만, 식비 최소 80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늘어났다. 이번 달 전체 고정 지출은 188만 원. 연금이 끊긴 뒤 수입은 0원이었다. 아무리 줄여도 마이너스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아내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김이 올라오다 금세 사라졌다. 그 냄새조차 쓸쓸했다. 멸치 육수. 어제도 같은 국이었다. 그제도 그랬다. 민호는 냉장고를 열었다. 안엔 달걀 6개, 시든 부추 1줌, 그리고 물 2병뿐이었다. 반찬통은 텅 비어 있었다. 민호는 잠시 문을 닫았다.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거실 달력에는 여전히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열흘, 9, 8. 숫자만 줄어들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돈은 늘지 않았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다. 잔뜩 말라있는 손끝이 이마에 땀을 훑었다. 봄인데도 식은땀이 났다. 불안이 몸속을 천천히 태웠다.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다. 81만 원. 어제보다 2만 원이 줄었다.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 빵 2개를 샀다. 그게 전부였는데 2만 원이 사라졌다. 민호는 계산기를 다시 눌렀다. 81만 원으로 238만 원을 어떻게 만들까? 답은 없었다. 예금을 깨도 4천만 원. 세금 3,480만 원을 내고 나면 520만 원. 2달치 생활비였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금은 내일이고 보험료는 오늘이네. 그는 피식 웃었다. 웃음인지 체념인지 스스로도 몰랐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같았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엔 그림자만 드리웠다. 세금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침 9시 반 민호는 양복 상의를 꺼내 입었다. 5년 만에 꺼낸 양복. 어깨선은 헐렁했고 옷도 함께 늙은 듯했다. 주머니 속엔 통장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신분증 하나. 은행까지 걸어서 10분.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얼굴엔 땀이 번들거렸다. 은행 문을 열자 냉기가 훅 들어왔다. 직원들의 목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번호표를 부르는 음성. 모두 평온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안에서 혼자 숨이 막혔다. 번호표를 뽑았다. 번호표 47번. 대기인은 12명.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비볐다. 땀이 계속 났다. 20분이 지났다. 47번이 불렸다. 민호는 창구 앞에 섰다. 직원은 젊었다. 30대 초반쯤. 민호보다 아들뻘이었다. 고객님, 대출 용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재산세 납부입니다.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탁, 탁, 탁. 민호는 그 소리를 세고 있었다. 직원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연세가 67세. 현재 소득 증빙 없음. 공시가 기준 16억 2천. 최근 대출 비율 조정으로 고령 무소득자는 신규 담보대출 불가. 민호는 손에 쥔 볼펜을 꽉 쥐었다. 집이 담보잖아요. 반포동 아파트입니다. 직원은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단어 뒤에 숨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이 말랐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대출 거절. 그 두 단어가 머릿속을 반복 재생했다. 번호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딱 소리가 작았지만 귀에 크게 울렸다. 민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출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대출 승인받은 사람이었다. 민호는 문을 밀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4월의 봄볕이 얼굴을 태웠다. 그는 그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다. 이런 날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힐끗 쳐다봤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았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구겨졌다. 땀에 젖어 종이가 불었다. 옆자리 젊은 남자는 웃고 있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호만 시간 밖에 있었다. 그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 위로 땀방울이 떨어졌다. 잉크가 번졌다. 글씨가 흐릿해졌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진동이 허벅지에 와닿았다. 화면을 봤다. 아내였다. 민호는 5초를 세고 나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은행 다녀왔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됐어요? 한참의 침묵. 저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이 열렸다. 끝났어.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전화 너머로 흐르는 정적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켰다. 차 지나가는 소리, 새 우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모두 멀어졌다. 단 한마디만이 남았다. 끝났어.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화면이 검게 꺼졌다. 그는 은행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67세. 양복 입은 노인. 손에 구겨진 서류 봉투. 그 모습이 비참했다. 이젠 팔아야 하나 보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봉투 속 서류 한 장이 휙 날아가 인도에 떨어졌다. 종이는 바람에 밀려 몇 미터를 굴렀다. 민호는 그걸 쫓아 일어섰다. 종이를 주었다. 표면에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납부기 한 3일 전. 민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종이는 펄럭였고 그의 가슴은 무너졌다. 3일. 그에게 남은 시간 단 72시간이었다. 민호는 중개사 사무실 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유리문 안쪽에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다. 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민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벽걸이 시계 초침이 또각거렸다. 책상 위엔 매도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중개사는 말끝마다 웃음을 붙였다. 요즘 금매로 나온 게 좀 많아요. 그래도 반포면 괜찮죠? 현금 매수자라 빠를 거예요. 민호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책상 위 종이만 보였다. 계약서.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들이 빼곡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펜을 건넸다. 민호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최민호. 글자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마지막 글자호를 쓰는 순간 펜촉이 멈췄다. 35년 전이 떠올랐다. 32살 대출 서류에 도장 찍던 날. 그날도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땐 설렘이었다. 지금은 절망이었다. 민호는 펜을 내려놓았다. 중개사는 서류를 가져가 도장을 찍었다. 딱 소리가 울렸다. 계약 완료. 매매가 18억 9천. 시세보다 1억 1천이 낮았다. 세금 3,480만 원, 중개보수 1,300만 원, 이사비 500만 원, 전세 보증금 5억. 손에 남는 건 13억 남짓이었다. 35년이 13억으로 정리됐다. 잘 파신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엔. 중개사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감정도 없었다. 잘 팔았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계약서 사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바람이 불었다. 손에 쥔 계약서 모서리가 펄럭였다. 그 종이 한 장이 평생의 집을 대신하고 있었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맑은 날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엔 회색빛만 보였다. 이삿날 아침,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자리가 희미하게 남았다. 하얀 페인트 자국 아래 지난 세월이 숨쉬고 있었다. 민호는 그 자리를 손으로 쓸었다. 먼지가 손끝에 묻었다. 아들이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던 거실, 손녀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복도, 아내와 마지막 결혼 기념일을 보냈던 창가. 모든 기억이 이 공간 안에 있었다. 반포를 떠나는 건 선택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다. 세금 고지서 한 장이 35년의 집을 밀어냈다. 민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반포대로의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햇빛이 바닥을 스쳤다. 그 빛 위로 먼지가 떠다녔다. 민호는 그 먼지를 한참 바라봤다. 35년의 삶이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아내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종이 봉투 하나. 아내는 인감증명서와 통장 사본, 그리고 집 열쇠. 그녀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그저 입술만 꽉 다물고 있었다. 이젠 진짜 가야 해요. 민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한 번 더 거실을 둘러봤다. 텅 빈 공간, 소파가 있던 자리, 식탁이 있던 자리, TV가 있던 자리, 모두 흔적만 남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몰랐다.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기 자신에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다. 찰칵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67세. 양복 입은 노인. 손엔 종이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다. 문이 닫혔다. 층수가 줄어들었다. 2층, 1층. 그리고 끝이었다.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눈이 시렸다. 봄볕이 따뜻했지만 그는 떨고 있었다. 이삿날 아침 트럭이 반포 아파트 앞에 섰다. 가구 몇 점, 박스 30개. 35년의 시간이 트럭 한 대에 실렸다. 민호는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하얀 벽엔 못자국만 남았다. 그 자국들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다. 일주일 뒤 그는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의 절반 크기, 절반 가격의 집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단지도 깨끗했지만
그에게는 낯선 세상이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한강 대신 고속도로였다. 밤이면 차량 불빛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은 반포의 절반이었다. 베란다는 좁았고 주방은 더 좁았다. 냉장고를 놓으니 식탁을 놓을 공간이 부족했다. 아내는 짐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비용은 줄었다고. 관리비도 보험료도.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위로였지만 그에게 이곳은 새 출발이 아니었다. 감소된 삶이었다. 이게 자유인가 추락인가? 민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없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민호는 커피를 내렸다. 창밖에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다. 이젠 커피 한 잔도 신중하게 마셔야 했다. 전기요금은 올랐고 보험료는 줄지 않았고 연금은 이미 끊겼다. 고지서는 사라졌지만 공포는 여전히 매달 찾아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식탁 위에는 새로 인쇄된 세금 안내서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한 줄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세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 한 줄이 또다시 경고처럼 읽혔다.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세금이, 고지서가, 절망이. 이젠 버티는 게 사는 거네. 그가 낮게 말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번졌다. 붉은 빛이 벽을 타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식어갔다. 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잠 바닥에 커피 한 모금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걸 마시지 않았다. 민호는 속으로 되뇌었다. 집을 지키려다 삶을 줄였다. 창밖 노을이 천천히 사라졌다. 하늘은 검게 변했다. 불빛만 남았다. 민호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다. 67세. 은퇴 5년 차. 반포를 떠난 남자. 손에 남은 건 13억과 불안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버텨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남은 삶의 계획이었다. 혹시 지금 집 한 채 갖고 계신가요? 세금 고지서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신 적 있나요?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도 이럴 수 있겠다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세금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현실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